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한반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7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지금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평화가 그대로 지금처럼 잘 유지되고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 동북아시아의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2주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죠. 김정은과 10시간 동안 단독 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6월 20일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4조예요. 제4조 보시면 파워포인트 부탁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발표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이게 군사동맹조약이냐 동맹조약이냐 아니냐 놓고 얘기했는데 아마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들 아닐 거라고. 근데 그 다음날 이게 딱 발표됐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체 없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에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2022년 2월부터 전쟁하고 있습니다. 2년 반째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냐? 전문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금년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계속 뭐라고 얘기해 왔냐면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날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다 해줬는데 그거 다 중단시킬 거고 나는 푸틴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바로 끝내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1월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예요. 취임하고 그러면 한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예상되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 좋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만을 복속시키겠다고 그렇게 예고해 왔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대만은 반드시 중국과 통일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거냐, 그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 나토 부사령관이었던 영국의 사성 장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리차드 시레프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사람인데요. 이분이 나토의 부사령관이었는데 별 4개짜리예요. 영국의 장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시진핑에게 너 대만 침공해도 우리는 아무 손도 못 쓸 거야 라는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용기를 얻어서 아마도 대만 침공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면 유럽은 어떻게 할 거냐.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말은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그동안 미국에 기대서 미국이 유럽을 다 방어해 주니까 그 사이에 군비를 증강하지 않았어요. 평화의 시대니까 그냥 군대 이런 것도 다 줄여버리고 뭐 탱크, 포 이런 것도 만들지 않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도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이제 완전히 유럽에서 손 뗀다는 거예요. 유럽 방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른다. 그러면 유럽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앞으로 계속 뭐 북유럽 3국 있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도 앞으로 침공할 수 있다. 그쪽은 지금 막 긴장해가지고 난리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시급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더라도 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군사적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덕을 많이 봤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출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유럽으로. 왜? 그쪽에 무기 공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대포, 뭐 탱크 이런 거 사가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은 앞으로 5년 정도 자기들 앞가름하기도 바빠서 다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도 도와줄 역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번에 깨달은 거는 뭐냐면 그동안 저기 러시아에서 기름 사다 쓰고 천연가스 사다 쓰고 이랬는데 이 자원 같은 것도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무기로 삼는 거예요. 이거 끊으면 너희들 뭐 겨울에 얼어 죽을 거니까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하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번에 깨달아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우리 가스 안 사고 천연 가스 안 사고 기름도 우리도 더 이상 안 사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에 기름하고 천연가스를 잘 팔아먹었는데 앞으로 안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팔아요? 중국에 파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그걸 다 사주는 거예요. 그 중국이 러시아의 중요한 고객이 되니까 두 나라는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중국제 드론 다 갖다 줘요. 또 이란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반서방 세력이라고 해요. 지금 반서방 세력. 근데 이 세 나라가 지금 똘똘똘 뭉치는데 거기에 북한까지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중국, 러시아, 이란,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이 반서방 세력으로 이렇게 연합하면은
이게 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이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와 식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이 있으면 뭐 괜찮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중국이 세계 제1의 제조업 국가니까 뭐 미국이나 서방의 도움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브릭스라 그래요. 브릭스. 이게 2010년 그경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5나라가 시작했어요. 5나라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밖에 안 되니까 아직 그 브릭스 뭐 별 볼 일 없구나 그랬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6개의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6개 나라가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원래 40개의 국가가 우리도 가입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 23개가 신청서를 냈대요. 근데 그 중에 6개만 뽑아서 집어넣었어요. 아주 그냥 심사가 엄격한 모양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계는 지금 현재 점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서방 세계로 2개의 큰 그룹으로 지금 점점 나누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서방 세계의 지도자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북한이 딱 러시아와 군사 동맹 맺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반서방 동맹이 드디어 가시화된 거예요.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미국은 지금 고립주의라 그럽니다. 고립주의로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함대가 예전에는 5대양 6대주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어느 나라 100원 안심하고 자유롭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백기를 다 보호해 줬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또 공산품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해서 돈 버는 이런 나라들은 자유롭게 해외 무역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을 했던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방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1순위 인물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SBS 방송국 기자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송국 기자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말이 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국방장관 될 사람이니까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예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 인터뷰 때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공모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항공모함을 한 대 운영하는데 130억 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미 함대 아시죠? 항공모함 중심으로 해서 구축함 뭐 이렇게 쫙 순양함 해가지고 이런 항공모함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소형 자율선박으로 재편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큰 배는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배,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배, 사람이 없는 잠수함 뭐 그런 겁니다. 사람 없는 비행기, 무인기, 무인선 그런 겁니다. 그런 걸로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지난번에 카를로스 델 토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해군성 장관이에요. 금년 2월에 우리나라 왔습니다. 와서 저기 거제도 조선소를 쭉 둘러보고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군함 건조 관련 협력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소형 선박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지금 인건비가 비싸서 소형 선박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시설도 많이 없지만은 일단 비싸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싼 값에 많이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배를 지금 여기서 많이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다시 올라와 보세요. 앞에 잠깐 그 위에 한어대. 근데 항공모함을 한 대 운영하는데 130억 달러 쓰니까 그러니까 비싸니까 안 하겠다 그런 말일까요? 그게 이제 퀘스천이에요. 항공모함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그만 배로 바꾸겠다.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 다음 말을 보시면 나와요. 밀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마 구글 맵에서 모든 미국 항공모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마도 이미 우리의 모든 항공모함 위치를 쉽게 알고 있을 것이며 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글 맵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쓰는 네이버 맵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구글 맵 갖고도 항공모함 위치를 찾아낼 수 있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 위치 찾아내는 건 식은죽 먹기죠. 더구나 그거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항공모함은 너무나 쉽게 앞으로 격침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문제예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누가 갖고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없어요. 이게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 이상을 가는 그런 미사일 말하는 거예요. 보통 10 갑니다. 마하 10. 이거는 쏘면요 일단 올라가요. 이렇게 쫙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무시무시한 속도로 막 마하 10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요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이게 나요. 예. 이거를 일명 배회탄이라 배회탄. 배회탄이 뭐냐면 배회한다. 배회. 막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이 워낙 빠른데도 또 고도가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돌아다니까 목표를 맞추니까 요격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는 마하 10, 12 뭐 이 정도 되는 거, 사거리 3,000km 이런 거 있어요. 마하 10이면요 요격 미사일이 따라잡질 못해요. 너무 빨라서. 네. 어떻게 요격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강국인데 이미 실전 배치된 둥펑 17이라는 게
마하 5예요. 최대 2,500km 갑니다. 최근에 새로 개발한 게 둥펑 27인데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미국 대륙까지 날아간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미사일을 갖고 있고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도 이번에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발표했어요. 미국은 아직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실전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이글 스트라이크 21이라고 하는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소개했습니다. 대함이란 말은 뭐냐면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함대를 공격하는 미사일인데 최고 속도가 마하 10입니다. 이 속도로 날아가면요, 미국의 항공모함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 끌고 갔다가는 그냥 박살 난다. 중국의 산시성 중베이대 거기에 연구진이 있는데 거기에 워게임, 전쟁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쟁이 났을 때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요. 한번 가상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중국이랑 한번 대만 해협에서 가상 전쟁을 하는 걸로 해봤어요. 20번 해봤어요. 20번을 가상 전쟁 해봤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극초음속 미사일 24방이면 미국 함대, 그러니까 제너럴 포드가 이끄는 미국 함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 몽땅 다 바닷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에이씨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돼요? 오판하는 거예요. 오판. 그러면 더 자신감을 갖고 큰 사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은 그동안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동안에 자기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1977년에 하푼 미사일이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하푼. 1977년. 그러고 나서 성능 향상을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장 때문에. 지금 미국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첫 발사 실험했습니다. 작년에 실험한 거예요. 실전에 언제 배치되느냐? 2028년에 배치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이에요? 24년이잖아요. 28년까지 4년 남았잖아요. 이 4년 동안의 기간에는 미국이 사실상 함대를 끌고 어디 중국 근처 갔다가는 아주 그냥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미국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란이 지난 4월에 이스라엘에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공군기지 2곳을 이란이 미사일로 공격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더구나 미국 자기들 공군기지니까 얼마나 방어 시스템 잘 해놨겠어요. 그런데 뚫렸어요. 왜 뚫렸을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뚫려요. 방공 시스템으로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기세가 등등하고 이란도 그렇고, 그죠? 북한도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했습니다. 이란, 북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한반도에 옛날에는 항모를 끌고 쫙 이렇게 오면요 겁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끌고 오면 와 봐라 이게 아주 그냥 손을 봐주겠다 이러고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바닷길을 안전하게 만들면서 모든 항해가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찰 역할을 했던 거, 그걸 더 이상 지금 당분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미국 전략사령부 존 하이텐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다음 거 보세요. 2018년도인데 3월에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 이게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은 항모 전단을 보내서 방어해야겠죠, 대만을.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중국은 배를 쓰지 않고도 대륙에서 미사일로 그냥 미국 배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해군도 지금 무인 선박, 무인 잠수함, 무인 드론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대만 방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한 3, 4년간이 그런 기간이에요. 그게 지금 영어로 말하면 윈도우가 열렸다 그래요. 윈도우가. 창문이 열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이 예전 같으면은 감히 미국이랑 맞서 싸울 생각도 못할 텐데 앞으로 3, 4년 안에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또 4년이 지나고 나면은 미국도 이제 다시 시스템 갖추고 딱 이게 하면은 그때 또 중국이 덤벼들지 못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한 3, 4년이 문제다. 3, 4년이 지금 위기다. 중국이 대만 공격할 때 북한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협공을 할 가능성이 지금 크죠. 왜냐하면은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으로 출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동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과 한국을 공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한꺼번에 터뜨리면은 미군이 양쪽을 다 감당 못한다 이거죠. 한쪽은 일이 쉬워진다. 미국은 어느 쪽을 방어하러 갈까요? 대만으로 간다고. 대만으로. 양쪽에서 터지면 우리는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의 희망과 의지에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상대는 북한인데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핵무기. 2023년도 6월에 일본의 나가사키 대학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가 세계 핵탄두 보유량을 발표했어요. 북한이 23년 기준 핵탄두 40개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9등입니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15개였는데 그 사이에 40개가 됐어요. 1등이 러시아입니다. 5,890발. 미국이 2등. 3등이 중국입니다. 4등 프랑스, 5등이 영국, 6등이 파키스탄, 7등이 인도, 8등이 이스라엘인데 90개예요. 근데 그 다음이 9등, 북한입니다. 40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지금 현재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는 개발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와 군사 협력이 이제 맺어지면서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이 대기권을 나간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는 그 기술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특수한 그 금속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특수 금속이 약해요, 북한이. 근데 러시아는 그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공해 주면은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재진입할 때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지만 그를 견딜 수 있는 금속을 제공해 주면은 다시 들어오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핵탄두를 달아서 북한이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할 수 있다. 혹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럼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요. 핵잠수함이 왜 중요하냐면, 디젤 잠수함은 2주에 한 번씩 공기 순환을 위해서 물 위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금방 너 거기 있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핵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물속에서 그냥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게 소음이 안 나요. 디젤은 소음이 나니까 이렇게 음파 탐지기나 이런 거에서 위치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 소음이 안 나니까 잡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핵 잠수함에다가 그 수중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 그래요. SLBM이라고.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거기에다 핵탄두를 딱 달아가지고 그 핵잠수함을 태평양 바다를 가로질러서 미국 서쪽 연안에 도착시켜서 거기 딱 대기시켜 놓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못 찾습니다. 미군이 암만 뭐 배 풀어서 뭐 수색해도 그 찾아내는 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데 재래식 이 무기로 싸우면요, 북한이 우리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서 처음에는 우리가 좀 밀릴 수 있지만 곧바로 반격해서 막 북진하고 기갑 전력이 쫙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전력으로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밀려서 저기 압록강까지 밀려가겠어요? 북한이? 그렇게 안 한다. 핵무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무기 쓰는데, 지금까지는 핵전쟁이 왜 안 일어나냐면은 그 한 번 쓰면은 완전히 보복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미군이 우리를 해구산을 제공해서 북한이 우리나라 공격하면은 미군이 보복해 준다. 그래서 지금 암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너 우리를 보복을 해? 우리가 핵무기 한 방, 두 방 썼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한 방 또 먹여줄게. 보복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핵공격 받는 걸 감수하고서도 우리나라 도와줄까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면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월 달에 자기 사무실에 또 중앙일보 기자들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도 할 말이 있다. 앞으로 미국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얘기해 준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체 핵무장 해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핵 우산을 제공하지 못한다. 왜? 아니, 우리가 핵우산 제공했다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핵무기 터지면 우리는 끝장이다. 못한다. 기자가 물었어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의 그룹 등 바이든 정부의 안보 약속이 있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워싱턴 선언했죠. 이거 여러분 선언이 조약이 아니에요. 선언은 그냥 선언이에요.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 맺었고요. 이번에 이거는 선언입니다. 무슨 선언이냐면 핵 무기를 공유한다라는 약속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핵 공유 역시 한국의 핵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대한 보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핵 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핵 공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핵을 미국의 핵을 우리가 공유하는데 말은 공유한다 그러지만은 마지막 그 버튼을 누른 사람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은 어차피 이거는 미국이 쏘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에다가 보복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그 무효다. 워싱턴 선언 무효다.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외교 방문했습니다. 그때 카자흐스탄 방문했어요. 카자흐스탄 방문은 왜 중요하냐면 카자흐스탄에 굉장히 중요한 광물들이 많아요. 광물 수출 국가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우라늄이 1등입니다. 1등. 43%예요. 전 세계 우라늄 수출을 43%를 카자흐스탄이에요. 크롬이 2등, 티타늄 3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이 지금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주냐면 너희가 이제 자체 핵무장 해야 되니까 우라늄 많이 필요하지? 카자흐스탄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우라늄 같은 것도 수입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다음 거요.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 전쟁 때 전례도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4월 달에 벌써 러시아가 뭐 할 거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근데 정말로 북한이랑 뭐 하려고 짝짝꿍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군을 대만 전쟁에 차출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미군은 가야 된다. 그때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겠냐 러시아랑 같이. 우리는 못 도와준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핵전력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비핵 전력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너희들 싸움은 너희가 알아서 싸워라. 그 얘기.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와 또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미군이 지금 한반도에 인질로 붙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우리가 뭐 이 미군을 인질로 붙들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의 이 콜비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 그래서 미국이랑 한판 붙을 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상당수가 대만으로 출동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2만 5천 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평택에 미군 기지 큰 게 있죠.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그 미군 부대가 이렇게 대만으로 오는 거를 눈 가만 뜨고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을까요? 올 때까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해요? 북한시켜서 곧바로 미군 기지부터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시작할 거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북한과 중국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선제 공격 당하면은 방어하기가 어렵다. 특히 평택.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미군 부대를 후방으로 빼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빼느냐? 오키나와나 괌이나 필리핀 등으로 분산 배치한다. 이렇게. 저 후방으로 빼서 이따가 전쟁 터지면 그쪽에서 이제 투입한다. 한국은 지금 거기다 미군 놔두기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음속 미사일 이런 걸로 평택 기지 막 때리고 그러면 수만 명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 지금 미국은 한반도 정책을 놓고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립주의예요. 트럼프의 입장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모하다. 러시아와 다시 가깝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가 붙어 있으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기가. 그러니까 하나는 떼어내야 된다. 러시아는 우리 편인 것처럼 이렇게 떼어놓고 둘 사이를 떼어놓고 그 다음에 중국을 두들겨 패야 된다. 그게 고립주의. 중국을 손보려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사용해야 한다.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는다. 인원 조정은 할 것이다. 여러분 2만 5천 명이 있는데 얼마까지 인원 조정하면 인원 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2만 5천 명을 1,000명으로 줄여도 그죠? 인원 조정이에요. 주한미군 철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 철수는 아니다. 하지만 인원 조정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 할 거냐? 그건 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해구산 제공은 어렵다. 한국 자체 핵무장이 된다. 이게 고립주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의 입장인데 이쪽은 중국도 러시아도 다 우리의 적이다. 중국 손을 보긴 본다. 한국의 해구산을 제공한다. 미군 철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건 똑같아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는 필요하다. 재배치라 그래요. 재배치. 공통점이 뭐냐면 글로벌주의도 고립주의도 공통점이 있어요. 둘 사이에. 뭐냐면 대만은 지킨다. 대만은 지킨다. 대만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죠. 항로 때문에 항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오는 그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인도 남부로 해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반도 쪽으로 가요. 그 말레이시아 반도 제일 아래쪽에 싱가포르가 있는데 거기가 좁은 해로가 있는데 해협이 있는데 그 말라카 해협이라 그래요. 말라카 해협을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오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 지역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거기를 중국 애들은 남중국해라 그러는 거예요. 남중국해. 거길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만 남쪽을 돌아서서 제주도까지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도착하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나라가 해상 교통로 의존 현황인데 뭐 에너지 자급률 3%밖에 안 되죠. 그죠? 수출입 물량 중 해상 비율이 99.7%입니다. 배로 다 수출하는 거예요. 원유 수입 못하면 3개월 내에 기반 산업시설이 마비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친 게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이에요. 저게 다 자기들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확보하면은 저 지역을 중국이 더 유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저걸 놓고 한판 붙겠다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중국해를 피해서 뭐 저 뒤로 돌아서 오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수출이건 수입이건 다 불리하다. 그래서 이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등의 나라가 이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 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란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한 팀이 되고 있고.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과 동맹 맺으면서 이 분쟁에 자기들도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 그때 우리도 먹을 게 있을 것 같다. 먹을 게 있을 것 같다. 뭔가. 먹을 게 뭐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어느 쪽에 서서 싸울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한쪽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우리나라, 뭐 일본, 미국, 호주, 그죠? 대만 등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서서 싸우면 좋겠어요? 네. 이쪽에 있어야 되죠? 네, 이쪽 맞아? 아,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쪽 가서 싸우면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네. 백길에 항로에 우리의 경제적 존립이 달려 있는데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네. 호주,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 편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념적으로 봐도 저쪽은 뭐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네.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푸틴이 2000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죠.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푸틴과 더불어서 전체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들과 한 팀이 돼서 싸울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내 제1야당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지난번 총선 때 유세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씨앗씨앗. 대만에도 씨앗씨앗. 이러면 되지. 내 흉내 잘 못 내겠어. 이거 비디오 있어요? 비디오 좀 있으면 찾아서 한번. 무슨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과 대만이 뭐 싸움이 나건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건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잘 살면 되지. 왜 거기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중국에도 씨앗씨앗, 대만에도 씨앗씨앗 이렇게 하면서 네? 사셨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이는 말이야. 우리는 미국 편에서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이재명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건데 이재명이 뭐라냐면 우리는 일본, 미국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중국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중국 편에. 쎄쎄쎄쎄 이러면서 중국 편에.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우리는 상관 않겠다. 그 뭐야? 미국과 동맹 파괴하고 중국 편에 서겠다. 우리나라의 이 친북, 친중 세력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로 이제 트럼프가 11월에 대통령 당선되고 내년부터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혹은 주한미군 감축이죠. 논의가 시작되면은 이재명 뭐 친북 세력, 친중 세력 등은 대환영할 거예요. 대환영. 그죠? 북한의 김정은 어떨 것 같아요? 기뻐서 잠을 못 잘 거예요. 기뻐서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인 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가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아마도 시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총선 직후에 민주당 안에 사실 내분이 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내분이 뭐냐면 탄핵이냐 개헌이냐 그걸 놓고 싸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좌파 유튜브들 들어가서 좀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쪽은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너희들 찍었다. 당장 탄핵하라는 거예요. 당장. 3년 동안 우린 못 기다린다 이러면서 당장 탄핵 안 하면 우리가 일어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개헌. 근데 개헌도 하고 싶고 탄핵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떤 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 다 하는 법이 있다. 두 개 다 하는 법.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탄핵을 일단 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걸어서 탄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다음에 대통령과 담판을 하면 된다. 담판. 어떻게 담판하느냐? 여기까지 칼을 딱 들이민 다음에 대통령이 발의해서 헌법 개정해라.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로 바꾸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헌법 개정은 사실 국민투표로 갔을 때 자기들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이걸 하면은 이건 쉽게 통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이냐 탄핵이냐 이걸 놓고 지금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가을에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해가지고 내년도 초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자기들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에요. 지금. 헌법 개정은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주사파들의 헌법 개정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민주당 안에 비주사파들이 헌법 개정하고 싶어 한 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근데
주사파들은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떠들기 시작할 텐데, 얘네들은 헌법 개정할 때 뭘 할 거냐,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방자치법. 그건 뭐냐면 지방자치를 대규모로 하는 거야. 그러면 중앙정부의 권력은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권력이 커지는데,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연방제가 돼요. 연방제는 뭐예요?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합쳐서 연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넣을 거고, 두 번째로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그 내용을 넣을 거예요. 지금 북한은 이미 우리는 남한 적화 포기했다.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정말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왜 할까요? 이제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상국가. 지금 슬슬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불법 집단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정권은 영토의 반을, 북한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영토 규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는 지금 현재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후외환이야. 내후외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금 세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회를 해도 세게 해야 돼요. 이 친중 세력들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겁니다. 어떻게 나설 거냐? 제가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이런 말을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전쟁 피해야 된다. 전쟁 어떻게 피하느냐? 중국 편에 서면은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 러시아와 무역하면 된다. 석유,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사오면 된다. 러시아에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누가 얘기했어요? 문재인 얘기, 문재인. 네. 비싼 평화가 이긴 평화보다 낫다. 요거는 이재명. 비슷한 얘기죠. 일본과 같은 편에서 싸우자고 우리는 친일파가 아니다. 일본과 같은 편에서 싸우자는 놈들은 친일파다. 이렇게 또 선전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전체주의 세력과 한편이 되자고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거부해서 정말로 평화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중국 편에 서면은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 딱 이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신나게 싸워.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네. 더구나 중국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서방 국가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전쟁이냐 평화냐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이미 서방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에 있으니까 우리는 서방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서방 국가예요. 서방의 가치, 서방의 제도, 그죠? 서방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나라예요. 예.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7등입니다. 예. 여러분, 저 경복궁 앞에 가보세요. 광화문 경복궁 앞에. 외국 애들이 거기 와서 한복 빌려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왜 와서 저러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한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서쪽에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죠? 이 나라가 사이즈가 뭐 일본만큼 크지도 않아요. 더구나 6.25 때 전쟁 나서 박살났고 그랬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서방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신기한 거죠. 신기해. 그러니까 구경 오는 거야. 대한민국에 뭐 볼 게 있어서 와요? 사실 경복궁 가봐야 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오냐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이제는요, 정광훈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기 싫어도 목숨 걸려 있어요, 지금 벌써. 지금 상황이 목숨이 이미 다 걸려 있어요. 우리는 6.25 때 이미 목숨 한번 걸고 싸운 적 있습니다. 근데 70년 지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70년 전에는 우리가 북한 자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중국의 저 인민해방군 때문에 실패했죠.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지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기왕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 저 나라가 김정일 정권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화되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저 악의 세력과 한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북한 주민을 저 독재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2011년 11월에 북한 청진시 고급중학교, 고등학교예요. 학생 7명이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보다 적발됐는데 영상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 받고 함께 시청한 학생은 노동교화형 5년, 영상 판매한 주민은 총사령 당했습니다.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류가 유포되면은 시청만 해도 징역 15년, 유포하면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오징어 게임이요.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돈만 조금 내면은,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거 봤다고 사람 죽이고 가두고 이게 국가입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주체 사상만 주구장창 교육시키면서 온 국민들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못하면서 지금 또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 타령이나 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는 돈 막 쏟아붓고 남한만 집어삼키면 남한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가 바로 북한인 겁니다. 그 주민들은 도망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지금 중국에는 약 10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지금도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해방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 위해서,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26장, 제 파워포인트로 한번 하면 됩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대한민국 교회도 큰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도자적인 위치까지 올려주셨는데 16절,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건데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징벌이 오는 셈이에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 미리 알고 막았어야 되는데 막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 경제적 지원 해주고 막 돈 퍼다 주고 생 난리 쳐가지고 핵무기 개발 다 도와준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해서 상고 겪으면서 부르짖은 같이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애 낳는 여인이 막 상고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네. 아버지! 그래서 이게 살려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요. 뭐 방바닥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절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 하면서 기도해요. 주야 하면서.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로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거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그 말이 뭐예요? 못 낳았다. 못 낳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거냐? 하나님, 이스라엘은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고 바람을 낳은 것 같이 그렇게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 사이에 우리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북한 선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선교사를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장 가까운 북한에는 복음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세계의 거민으로 출산하지 못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북한만 무너뜨려 주시고 자유통일하게 해두시면 우리가 이제
저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의 거민으로 새로 낳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북한의 저 주민들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시체거든, 시체. 예. 주체사상 이런 거에 막 찌들어가지고, 예. 완전히 노예처럼, 그죠? 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됐냐? 세계의 거민으로,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세계 시민이야, 세계 시민. 세계의 시민으로 저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복음으로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시체와 같은 저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저들을 제대로 된 세계의 시민으로 저들이 우뚝 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시민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티끌에 누워있는 저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3, 4년이 어렵다 그랬죠. 이 시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과거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로 이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대격변의 시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대격변의 시기는 불안한 시기예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뻥뻥 터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정신 바싹 차리고, 두 눈 크게 뜨고, 예.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싹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겪어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이런 대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산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가 한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도해왔던 거, 북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주여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